안녕하십니까. 동양문화 2의 14강 1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계속해서 달려왔네요. 동양문화 2에 여러분들 공부들 많이 했었나요? 사실 얼굴 보고 공부하는 게 최고인데 온라인 수업이라 조금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 알아듣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박수. 저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 학기를 보냈다는 것도 아주 큰 인연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화가이고 화풍에 대해 설명을 했던 고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1, 2차 시에 거쳐서 고개지에 대한 화론과 또 그림의 특성들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개지는 여사잠도, 낙신, 부지라는 정말 걸출의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물론 그런 작품은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대형 박물관에 있게 됩니다. 사실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모든 미술품들이 약탈해서 자기 나라에 가져가고 했었죠. 사실은 그런 작품들은 돌려줘야 되는데 식민지 지냈던 사람들 그럴까요? 일본 식민지 하에서도 우리의 작품들이 얼마나 갔겠습니까? 수많은 작품들이 도굴되었고 그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죠.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의 어쨌든 예술에 대한 감각 등을 다른 사람의 손에서나 또 다른 나라 가서 본다는 게 슬픈 현실이지만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 보존하고 또 한국의 문화나 또 아니면 이처럼 중국의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고 또 알려주고 있으니 그 또한 고맙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고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개지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의 어떤 화가로서 엄청난 미술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개지는 강소성 진능 무속의 관료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연미가 빼어난 상서자성을 여기만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지는 아버지의 어떤 관료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보시면 되겠죠. 그는 어려서부터 빼어난 태호의 해양과 장강 주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장강은 황하강과 장강이 어떤 중국의 두 큰 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황하강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4대 문명의 발상지죠. 그래서 장강은 바로 어쨌든 자연이 수리하고 또 거기서 농산물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인 남경에서 많은 지식을 접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아마 난징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바로 남경입니다. 그래서 고개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함께 접했고 또 정치, 경제, 문화, 예술에 대해서 어쨌든 중심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적 혜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고개지는 345년부터 406년입니다. 육조시대 동진의 삼절로 일컬어졌던 화가이며 회화 이론가입니다. 삼절, 세 가지 절은 절묘함이라 보시면 되겠죠. 삼절은 재능,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 화절, 제절, 화절, 그 다음에 치절이라고 합니다. 치절은 어리석음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재능의 절묘함이요, 그림의 절묘함이요, 어리석음의 절묘함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는 고개지에 대해서 낼까 합니다. 그래서 꼭 열심히 하시고 또 한 2문제 정도 내고 서너 문제 내든지 하겠습니다. 시서화에 능한 화가는 심미적인 회화 작품과 함께
자신의 예술론이 담긴 논화, 위진숙류 화찬, 하운데 상기 등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때 신미라는 것 여러분은 아시죠?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간다, 찾는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신미적인 작품 제작과 그래서 시서화에 아주 등했던 게 고개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환호는 고개지를 제절, 화절, 치절의 삼절이라 불렀는데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 재주가 많아서 치절, 그림을 잘 그려서 화절. 재주가 많아서 제절입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다재다능하면서도 어리석은 듯해서 치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절, 화절, 치절이 3절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은 고개지의 뛰어난 사상과 학문 그리고 예술의 특징을 격언할 말입니다. 낙심부도는 바로 3절 정신을 충분히 발휘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물화로 유명한 동진시대 고개지는 중국 미술사에서 이름과 화풍이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화가입니다. 현재 전하는 고개지의 작품은 3점으로 여사잠도, 낙심부도, 연려전도입니다. 특히 우리는 낙심부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사잠도, 낙심부도는 특히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가 전개한 회화미학의 핵심은 전신사상입니다. 전신, 전하다 뜻입니다. 전신은 온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신, 전할 전자, 정신 신자입니다. 정신을 전한다는 사상입니다. 전신사상이 뭐라고요? 정신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 전신은 생명의 기미를 포착 구현하는 후대의 기운과 같은 개념으로 기운생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운생동은 어쨌든 활발하다는 뜻이겠죠. 기운이 흘러넘친다는 그런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화로는 형을 통해서 신을 그려냅니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정신을 그려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생각을 옮겨서 오묘함을 얻는다여 화가의 생각이 예술적 표현으로 화면에 옮겨져 묘를 살림으로써 대상과 화가의 감정이 동일화되는 심미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대상과 화가의 감정이 동일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객체와 주체가 하나에 몰입되고 하나로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양 미학의 감정이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동양 최초의 해야미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사상, 정신을 전한다는 사상이 동양 최초의 해야미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개지에 대해서 할 때는 전신사상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겁니다. 낙심부도와 전신사상을 적지 않으면 점수는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국 동진 고개지의 전신사조에 대해서 전신사상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전신사조는 형상을 넘어 정신을 화폭에 담는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신을 옮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전신의 구현, 정신을 옮긴다는 것이 인물화의 비평 기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개지의 화로는 결국은 전신사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고개지의 전신론은 인물의 외형은 물론 개인의 성격, 생활환경, 그 자체에 담겨있는 아름다움까지도 표현해내요. 결국 기운생동에 다다르게 하였습니다. 기운이 생하고 움직인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기운이 활발히 넘쳐 흐른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개지의 전신론은 기운생동과도 일치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개지의 세실언어 교회편입니다. 장강 고개지가 인물을 그릴 때 간혹 수년 동안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고개지는 몸체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근본적으로 그림의 핵심이
묘추와 무관하다. 전신사조의 어떤 핵심은 눈동자에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활용점점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어쨌든 그림이 끝을 붓을 하나 던져서 그것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개지는 형신의 문제를 회화예술에 응용하여 전신사조라는 명제를 내놓음으로써 중국 회화 이론 발전사와 문예 심리학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개지의 전신사조는 바로 눈동자에 있습니다. 고개지가 부채의 인물 그림을 그리는데 혜관과 완적을 그리면서 모든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부채의 주인에게 부채를 보내면서 눈동자를 찍으면 곧 말을 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신사조는 바로 어떤 한 인물의 정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양화의 사실정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동양화의 사실정신은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신까지 그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지만 이처럼 전신을 모방해야 된다는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동양화의 어떤 회화가 훨씬 더 이렇게 깊이가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개지의 주장은 작품에서 전신적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이제 전신에 대해서 알겠죠? 정신을 전달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는 동양회화에 관한 미학적 측면에서 개척자이며 특히 산수화 장르에서 미학 이론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고개지가 살았던 육전은 중국 역사상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대단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고개지는 인물화가 회화의 대본을 형성하던 시대에 산수 자연을 가까이 함으로써 산수와 인간이 친근해지고 또한 작품에서 자연스럽게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회화 창작을 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신사조 계속해서 우리가 복습합니다. 전신사조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신사조에서 사조는 작가가 대상을 관조하고 그 형상을 묘사하는 것이며 전신은 대상이 간직하고 있는 정신을 그 형상을 통해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전신은 정신을 전달하는 겁니다. 정신을 이렇게 형상을 통해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는 가시적인 것이고 신은 불가시적인 것인데 신은 반드시 조를 통하지 않고는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조라는 것은 이렇게 전신, 어떤 인간의 내면의 것을 표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조는 전신을 위한 것이고 그 자체는 바로 전신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고개지가 그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손으로 오연금을 타는 것을 묘사하기는 쉬우나 고향 찾아 돌아가는 큰 기러기를 보내는 눈을 묘사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자세는 그리기 쉽지만 날아가는 기러기를 눈빛으로 멀리 전송하는 것을 그려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개지는 인간의 동작을 묘사하는 것보다 생각을 드러내는 눈동자를 그리는 것에서 정신미 핵심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전신은 대상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인 거죠. 형상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고 사조는 화가가 대상을 관조하고 그 형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대상에서 전해지는 신의 작용에 따라 사조의 가치가 결정된 것인데 전신의 발현을 인물화의 목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신사조가 중요시되면서 전신이 바로 기운의 근원적 관념이 되었습니다.
전신이 대상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신에 몰두하여 그대로 옮겨서 화면에 표출하는 일이었다면, 사조는 전신에 의해 화가가 대상을 파악 간주하여 형상을 묘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개지의 기운 생동의 의미를 그리려는 대상의 생생한 묘사에 의해 살아있는 기미를 느끼게 한 것이고, 그 실천적 방법은 필선의 묘사와 필력에 의한 것입니다. 고개지가 대상 형상을 통해서 그 대상의 정신을 전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전신사조입니다. 이것은 생명 있는 존재의 묘사이며 그 생명의 기미를 포착 구현하는 것이 고개지의 화론입니다. 고개지 화론 요체는 전신에 있고 전신의 발현을 인물의 최종 목적에 두었던 것이며, 화면과 관련돼서는 기운 생동하는 것입니다. 전신과 기운 생동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정신을 전한다, 기운이 흘러 넘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상화 그릴 때 어떤 전신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아름다운 회화는 날지 못하는 것을 날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서 그의 정수 속에 담긴 신과 혼을 모조리 쏟아 놓게 하는 것인데, 바로 고개지가 주장하는 전신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회화는 날지 못하는 것을 날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서 그의 정서 속에 담긴 신과 혼을 모조리 쏟아붓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전신의 매력입니다. 고개지는 전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신을 드러낸다, 그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신의 성공 비결은 형으로서 신을 나타내는 방법이므로, 형이 뭐죠? 형태로서 정신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물 표현에서 눈을 조금이라도 잘못 그린다면 신기가 변화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므로 선과 필법으로 표현된 형태의 질감이나 공간감, 크기, 농담의 배합 등 모두를 절대로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감, 크기, 질감, 이것은 고개지 전신이 사실상 형체의 진실에 기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개지가 주장하는 전신이 이루어진 그림은 인물의 기질이 마치 살아있는 듯하며 형상은 자연스럽게 닮아야 하고 그림 속 인물이 살아있는 듯 하도록 예술의 진실이 실감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개지는 형과 신이 분리된 경향들의 그림을 비평하면서 형과 신이 겸비한 작품들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고개지가 주장하는 전신의 관건은 눈의 표현에 있으며, 눈의 표현은 실제와 같아야 하고 설사 공룡의 세계를 할지라도 현실감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신도 인물의 골격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골격은 형뿐만 아니라 형이 신으로의 경지를 도달해야 제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이 외적 편으로서 형식뿐만 아니라 영혼이 담긴 예술 내용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신에 있어서 눈의 작용을 강조한 것은 맹자의 이르편을 보면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눈동자보다 착한 것은 없다고 하여, 이는 눈동자가 사람의 마음을 보는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신에서 눈의 작용이 강조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눈동자만큼 착한 것이 없다. 그래서 눈동자가 사람의 마음을 보는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눈동자가 사람의 마음을 보는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유서는 인물태 구정에서 정신을 경험하고 형체를 드러내니 정감은 눈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유서는 정신을 경험하고 형체를 드러내니 정감은 눈에서 나온다.
그래서 정감은 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맹자에서는 모든 것이 눈을 통한 전신작용, 눈을 통한 전신작용이죠. 즉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여 개성을 파악하고 심령을 살피는 인식의 심화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전신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눈을 통한 전신작용입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만 하고 1차 수업은 끝낼까 합니다. 회화의 화면 구성도 인물이 중심이 되고 배경은 부수적이었습니다. 남북조 시대는 예술 전통이 글을 중시하여 정밀하게 그리던 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간략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형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의미 내용을 중시하는 미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회화는 평면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 구도이나 그림과 그림 사이에 문자를 쓰거나 수목을 그려서 장면을 나눴습니다. 낙심부도를 조금 이따 공부는 하겠지만 낙심부도에서 인물 배치를 원근으로 표현했고 원근입니다. 장면의 변화에 중간에 수목을 그려서 단락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